설득의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불변의 원칙. 사회적 증거 원칙. 우리가 진리다. 몇 년 전 중국 베이징의 한 레스토랑 매니저는 연구자들과 더불어 비용은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몇몇 메뉴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들은 음식값을 내리거나 값비싼 재료를 더하거나 노련한 요리사를 고용하거나 비싼 비용으로 컨설턴트에서 의뢰해 그럴듯한 음식 설명을 메뉴에 더하지 않으면서도 음식을 더 많이 파는 방법이 없을까 알고 싶어 했다. 결국 이들은 메뉴에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전에도 본점의 특별 음식이나 오늘의 셰프 추천 음식과 같은 꼬리표를 이용하여 재미를 본 적은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과 같은 꼬리표는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꼬리표를 붙인 음식의 판매가 13에서 20% 증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음식들은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더 인기를 끌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윤리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큰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전에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런던의 한 펍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펍은 구주에 가장 인기가 있는 맥주가 흑맥주라고 적어놓은 간판을 가게 안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흑맥주 판매는 당장 2배로 늘었다. 누른이 작동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다른 소매업자들이 왜 유사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지 궁금해진다.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요구르트 상점에서 고객들은 토핑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토핑은 초콜릿, 코코넛, 쿠키 조각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매니저라면 그 달에 가장 많이 판매된 토핑이나 토핑 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토핑을 주문하지 않거나 토핑 하나만을 주문하는 고객이라면 토핑의 인기 정보를 보고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예를 들어 많은 맥도날드 매장에는 맥플러리 디저트가 있다. 주문하는 고객에게 디저트는 어떤 걸로 하실까요? 맥플러리가 제일 많이 팔려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이자 맥플러리 판매가 55% 증가했다. 그리고 맥플러리를 주문한 고객에게 맥플러리 토핑 중에서는 이 맛이 가장 많이 선택되죠 라고 하자 추가로 토핑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48% 증가했다. 인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모든 기업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러나 미디어 업계의 거인 넷플릭스는 스스로 축적한 자료를 통해 그 방법을 알아내어 즉시 실천에 옮겼다. 테크놀로지와 연예 담당 기자 니콜 라포트에 의하면 넷플릭스는 오랫동안 시청시간과 시청률 등을 밝히지 않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고주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숫자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느닷없이 정책이 바뀌면서 작품에 관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라포트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넷플릭스는 마치 중무장한 전함을 얼떨결에 지휘하게 된 주정뱅이 선원처럼 어떤 작품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트리밍에 보았는지 줄줄 읊어대며 영업 비밀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왜 그랬을까? 그전 기업의 중역들은 인기가 인기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최고 제품 책임자 그렉 피터스는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지 알게 된 회원들이 그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내부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회사의 다른 임원진도 결과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콘텐츠 부사장 테드 서랜드로스는 앞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시청하고 있는지 앞장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장이자 CEO 리드 헤이스 팅스는 이 선언을 확인하면서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자료 공개를 시작한 셈입니다. 분기별로 자료를 잘 정리해서 활용할 작정입니다. 넷플릭스는 탄탄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도 서렌드로스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다. 인기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우리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공개할 겁니다. 예전처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밝히지 않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는 물론 회원들의 신중한 선택과 만족감, 더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넷플릭스는 깨달은 것이다. 인기가 높을수록 더 인기가 높아진다. 인기가 왜 그리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강력한 설득 무기인 사회적 증거 원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 특히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결정해야 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어떤 제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리다. 굳이 그 제품이 훌륭하다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보는 경향은 대체로 유익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증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증거 원칙이 보여주는 이런 특징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어느 설득의 무기들처럼 사회적 증거 원칙도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 편리한 지름길로 이용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지름길에는 그런 성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교활한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증거에 너무 맹목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면 부분적인 증거나 거짓 증거에도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용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 이는 사회적 증거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원리에 입각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제시하는 거짓 증거에 자동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몇몇 나이트클럽 주인들은 내부의 공간이 충분한데도 손님들을 문 밖에 길게 세워놓고는 인기 있는 나이트클럽이라는 눈에 띄는 사회적 증거를 만든다. 영업사원들은 구매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이미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라고 배운다. 바텐더들은 영업 시작 전에 마치 손님이 남긴 팁인 것처럼 병에 미리 지폐를 몇 장 넣어두어 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교회 안내인도 같은 이유로 헌금 바구니에 미리 돈을 넣어두고는 더 많은 이들이 헌금을 하기를 기대한다. 복음주의 목사들은 예배 시작 전에 신도들 가운데 미리 정해놓은 사람 몇 명을 배치해 두었다가 약속한 시각이 되면 제일 먼저 간증이나 헌금을 하러 나오도록 한다고 한다. 그리고 물론 제품 평가 웹사이트는 제조업자가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쓰도록 만든 호평 일색의 상품병으로 뒤덮이곤 한다. 95%의 따라쟁이들. 우리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지 못해 안달일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믿어버리는 우리의 성향이 여러 다른 환경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카베트 로버트는 영업 교육 중 이 원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표현한 바 있다. 주도자는 5%이고 나머지 95%는 따라쟁이들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영업사원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몇 개의 보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윤리적 생각과 관련된 실험을 보자. 한 연구에서 범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하는 것에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학생 80%가 고문을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상점, 절도, 뺑소니 등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범법 행위를 흔히 저지른다고 믿게 되면서 그런 일을 더 많이 저지른다. 배우자의 폭력 행사가 흔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러한 폭력을 저지르기 쉽다. 사회적 증거 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구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먹으려 애쓰고 있다는 말을 들은 네덜란드 고교생들이 과일을 섭취하는 양이 35% 늘어났다. 하지만 사춘기 청소년답게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과일 섭취를 늘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구매에서 제품 추천이 새로운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잠재 고객들이 수많은 기존 사용자들의 제품 평가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결과 온라인 쇼핑객의 98%가 실제 고객들의 상품평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더 다양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켄터키주 루이빌 씨가 주차 위반 벌금을 고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자 벌금 납부율이 130% 증가하며 주차 위반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동안 연구자들은 일본 보건학자들의 요청을 받고 일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다. 일본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질병의 심각성, 마스크가 감염을 막아줄 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차단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환경 분야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물건을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을 아끼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행동을 했다. 환경운동 분야에서 사회적 증거는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많은 정부는 대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고 제재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 이러한 지출은 규제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규제에 따르느니 벌금을 내는 편을 택하는 몇몇 기업들에 낭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여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우선 한 산업 내에서 오염 기업들의 환경 실적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을 발표하여 그 산업 내 모든 기업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자신의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30% 이상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거의 모든 변화는 심각할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키던 기업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해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증거는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한다. 특히 심리학자 엘버트 반도라와 동료 연구진은 사회적 증거 원칙을 이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초창기 연구에서 이들은 개를 두려워하는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한 남자아이가 개를 데리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하루에 20분씩 보여줬다. 그러자 개를 두려워하던 아이들 사이에서 나흘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무려 67%의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놀이기구에 올라갔을 뿐 아니라 옆에 어른이 없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개를 안고 놀았다. 한 달 후
아이들의 공포 수준을 다시 측정해본 결과 개선 효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와 놀고 싶어 했다. 역시 유난히 개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두 번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개와 노는 다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이번에는 아이들이 개와 노는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줬다. 하지만 효과는 같았다. 특히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애완견과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자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증거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증거가 많을수록 더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거의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오클라호마주 털사 도요타 대리점 직원 채용 및 훈련 담당자가 보낸 편지. 저는 오클라호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영업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근 시간에 라디오에 채용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저희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 사원을 더욱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초점을 맞춘 광고였습니다. 기대하던 대로 영업팀에 지원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커다란 효과는 고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신차는 물론 중고차 판매도 늘고 고객 태도도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총 판매량이 이전 1월과 비교해 41.7% 증가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국 자동차 시장 전체 규모가 4.4% 줄어든 해에 전년보다 1.5배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공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죠. 경영진 변화라든지 시설 업그레이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우리 차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게재할 때마다 차량 판매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언급이 이 대리점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장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잘 들어맞는 예이다. 하지만 예상을 초과한 광고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요가 많다는 정보는 영업사원 채용 광고에 슬쩍 들어간 것이다. 이 광고가 성공한 원인은 따로 있다. 사람들은 설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정보에 쉽게 설득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 광고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우리 차량을 사고 있어요. 빨리 와서 당신도 사세요. 라는 식으로 직접 구매를 권유하는 것이었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덜했으리라 확신한다. 예언 실패, 그 후 사회적 증거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이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매력이 있다. 첫째, 참여 관찰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최고의 연구 사례다. 참여 관찰이란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에 직접 잠입해 집단의 일원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둘째, 역사학, 심리학, 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사회적 증거를 이용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리로 믿는 과정을 학생이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야기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다. 고대 자료를 검토해보면 천년왕국과 관련한 종교운동은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종파와 사교 집단들은 특정 시점이 되면 구원의 날이 도래해 자기 집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만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예언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구원의 날이 도래하기 직전에 지구 종말이라는 충격적 대재앙이 먼저 닥친다고 믿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은 한 번도 들어맞은 적이 없었고 집단 구성원들은 극도의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예언이 실패하고 나면 늘
대단히 불가사의한 패턴이 나타났다. 광신자들이 환멸에 빠져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예언이 어긋난 후에도 대중의 조롱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가 공경연히 집단의 교율을 주장하고 열정적으로 포교에 전념했다. 예언이 실패해도 열정이 약화되지 않고 더 강화된 셈이다. 2세기 터키의 몬타니스트, 16세기 네덜란드의 제세르파, 17세기 이즈미르의 사바타이스트, 19세기 미국의 밀러파 등이 모두 그랬다. 이런 현상에 흥미를 느낀 3명의 사회과학자 레온 페스팅어, 헨리 리켄, 스테니 샤우터는 당시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종말론 사교 집단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미네소타 대학의 동료인 세 과학자는 이 시카고 종교 집단 이야기를 듣고는 밀착 연구를 결심했다. 신분을 위장한 채 새 신자로 직접 집단에 잠입했음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몇 사람을 더 고용해 추가로 침투시킨 결과 대재앙 예정일을 전후해 종교 집단에서 나타나는 각종 반응을 직접 관찰해 풍부한 자료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 자료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책 예언 실패 그 후에서 볼 수 있다. 시카고 종교 집단은 신도수가 대략 30명 안팎으로 규모가 작았다. 지도자는 중년의 남녀였는데 연구진은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이들을 토머스 암스트롱 박사와 메리언 키치 부인이라는 가명으로 불렀다. 암스트롱 박사는 대학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로 오랜 세월 신비주의와 오컬트, UFO 등의 힘을 갖고 있던 터라 집단 내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존경받았다. 그렇지만 집단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은 키치 부인이었다. 그녀는 연초부터 수호자라는 다른 행성의 영적 존재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 참이었다. 키치의 손을 통해 자동 기술이라는 방법으로 기록된 메시지들이 집단의 신앙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수호자의 가르침은 뉴에이지 개념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호자들이 북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던 중 성경을 한 권 구해 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신도들은 평소에도 수호자가 보내는 메시지들을 열심히 해석하고 토론했지만 대재앙이 임박했다는 예언, 즉 서반구에서 시작된 홍수가 전 세계를 삼켜버린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메시지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도들은 처음에 당연히 깜짝 놀랐지만 키치 부인을 통해 전달되는 가르침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추가 메시지를 듣고는 다들 한시름 놓았다. 대재앙이 닥치기 직전 외계인이 비행 접시를 타고 날아와 신자들을 다른 행성 같은 안전한 장소로 데려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구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다만 수호자가 데리러 올 때를 대비해 교신 암호를 연습하고 옷에 붙은 모든 쇠붙이를 제거하라는 지시만 떨어졌다. 쇠붙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비행 접시 여행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페스팅어와 리켄, 샤우터는 홍수 예정일 직전에 일주일 동안 이 종교 집단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신도들의 행동에서 매우 흥미로운 특징 2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 특징은 집단의 신념 체계에 대한 헌신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저주받은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날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신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 가족과 친구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들과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신념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부 신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내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암스트롱 박사의 누이 동생도 2 자녀에 대한 박사의 양육권을 박탈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신도들이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한 채 신앙에만 매달렸다. 어떤 사람은 조만간 쓸모없어질 것이라며 개인 소지품마저 처분해버렸다. 그들은 자기 신념이 진리임에 틀림없다는 확신 때문에
극도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압력을 견뎌냈으며 압력에 맞서면서 교리에 대한 헌신은 커져갔다. 홍수 예정일 직전 신도들이 보여준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기이할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집단의 신조를 그토록 신뢰하는 사람들이 신조를 전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초기에 대재앙이 임박했다는 예언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교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위험 정보를 보내고 그 정보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조언했을 뿐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신도들이 포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집단 전체가 교인 확보에 소극적이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많은 문제가 비밀에 붙여졌다. 수호자의 가르침이 담긴 문서는 즉시 소각됐고 암호화 비밀 신호가 설정됐으며 집단 내부에서 녹음한 일부 내용들은 외부인과의 논의가 금지됐다. 매체와의 접촉도 피했다. 대재앙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은 신문, TV, 라디오 기자들이 키치 부인의 집에 마련된 본부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런 무반응에 한동안 잠잠했던 기자들은 암스트롱 박사가 종교적인 이유로 대학 보건소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유난히 악착같이 굴던 어느 기자는 소송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홍수 전날 밤에도 한 무리의 기자들이 정보를 달라고 신도들을 괴롭히다가 모두 쫓겨났다. 후에 연구진은 대홍수 직전 언론과의 관계나 선교 등에서 신도들이 보인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표현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유명세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며 선교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조용히 은신한 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마침내 귀찮은 기자들과 개종을 해볼까 하고 기웃거리던 사람들까지 전부 물러가자 신도들은 그날 밤 자정에 도착할 예정인 우주선을 맞이할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스팅어와 리켄, 샤우터의 눈에는 신도들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부조리 연극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런 일만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가정주부, 대학생, 고등학생, 출판업자, 내과의사, 철물점 직원과 그의 어머니 등이 진지한 얼굴로 희비극을 공연했다. 연출자는 수호자들과 주기적으로 접촉한다는 2명의 여성이었다. 그날 밤은 키치의 메시지 외에도 창조자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전직 미용사 버사의 메시지가 추가됐다. 신도들은 비행 접시에 오르기 전 외계인과 교환할 암호문 나는 나를 운반한다. 나는 나를 가리킨다라는 문장을 한 목소리로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고는 자칭 캡틴 비디오라는 사람이 전화로 전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구원자로부터 온 암호로 해석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다. 쇠붙이를 지니고 비행 접시에 오르면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신도들은 옷에 붙은 금속을 전부 제거했다. 심지어 구두끈 구덩에 금속 테두리까지 뽑아냈다. 여자들은 브래지어 와이어를 제거하고 착용하거나 브래지어를 아예 착용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바지 지퍼를 뜯어내고 허리띠 대신 멜빵을 달아 입었다. 이 쇠붙이 제거에 얼마나 강적으로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한 연구자가 자정 25분 전에 깜빡 잊고 바지 지퍼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을 때였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알자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순식간에 암스트롱 박사의 방으로 끌려갔는데 박사는 거의 초 단위로 벽시계를 확인하면서 양손을 벌벌 떨며 면도날로 지퍼 부위를 오려내고는 철사 절단기로 버클을 잡아 뜯었다. 쇠붙이 제거 작업은 순식간에 마무리됐고 연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거실로 돌아왔다. 지구를 떠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다행히 이 중요한 순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상세한 기록으로 남겨뒀다. 마지막 10분 동안 거실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도들은 외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침묵 속에서 벽시계 2개가 째깍째깍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시계 하나가 다른 시계보다 10분 정도 빨랐다.
빠른 쪽 시계가 12시 5분을 가리키자 신도 하나가 큰 소리로 시간을 알렸다. 그러자 다른 신도 여럿이 합창이라도 하듯 아직 자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비스트먼이 느린 쪽이 정확하다고 확인해줬다. 오후에 자신이 직접 시계를 맞췄다는 것이다. 드디어 자정까지 4분밖에 남지 않았다. 4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단 한 사람, 키치 부인만이 벽난로 위 시계가 자정 1분 전을 가리키는 순간 세대 목소리로 계획이 잘못될 리 없어 라고 외쳤을 뿐이다.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쳤다. 모두들 숨죽이고 기다리는 분위기라 종소리 한 번 한 번이 아프도록 뚜렷하게 들렸다. 신도들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자정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대재앙까지는 채 7시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거실 안의 신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얼어붙은 듯 표정 없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마크 포스트만이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말을 걸어보니 단음절로 대답하기는 했지만 마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신도들은 점점 절망과 혼란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각자 예언과 관련 메시지를 재검토했고 암스트롱 박사와 키치 부인은 예언이 틀릴 리 없다고 되뇌었다. 신도들은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이런저런 설명으로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새벽 4시쯤 키치 부인이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부인은 몇몇 사람이 예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어떻게든 신도들을 단결시켜야 했다. 나머지 신도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두들 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시계는 거의 4시 30분을 가리켰지만 이 실망스러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이쯤 되자 신도들 대부분이 예언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대놓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다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의심이 쌓이면서 신도들의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할 무렵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은 새벽 4시 45분에 벌어졌다. 키치 부인이 위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메시지를 자동 기술로 받아 적기 시작한 것이다. 받아 적은 메시지를 읽어보니 그날 밤 사건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작은 무리가 밤새도록 홀로 깨어 세상의 빛을 바라니 신께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었다. 깔끔하고 효과적인 설명이었으나 신도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신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신자들의 믿음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그 필요를 채워졌다. 다시 한번 현장에 있었던 과학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살펴보자 신도들 사이의 분위기가 급변하더니 그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언이 실패한 이유가 담긴 메시지를 받고 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키치 부인은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첫 번째 메시지를 세상에 공포하라는 내용이었다. 부인은 수화기를 집어들더니 신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 물었다. 신문사에 직접 전화하시는 건 처음 아닌가요? 부인은 즉각 대답했다. 맞아요. 처음이에요. 전에는 신문사에 전화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급히 전할 소식이 있어요. 아마 모든 신도가 부인의 말에 공감했을 것이다. 모두들 뭔가 급박한 느낌이 들었다. 키치 부인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신도들이 일제히 신문사나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잡지사 등에 전화를 돌려 홍수가 일어나지 않은 진짜 이유를 널리 알렸다. 그 이유를 어떻게든 빨리 전하고픈 마음에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인 문제들을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기자들이 피하며 대중의 관심을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노출을 꺼리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던 정책이 180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선교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했다.
전에는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되는 대로 대접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배척하던 신도들이 예언이 빗나가자마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방문객을 환영했고 온갖 질문에 성실히 답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개종시키려고 애를 썼다. 신도들이 선교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는 예언이 실패한 다음날 고등학생 9명이 키치 부인을 찾아왔을 때 벌어진 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키치 부인은 비행 접시 문제로 외계인이라는 사람과 열심히 전화 통화 중이었다. 비행 접시 토론도 멈출 수 없고 막 도착한 손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키치 부인은 학생들을 모두 대화에 끌어들여 1시간 넘게 외계인과 토론을 하면서도 번갈아가며 학생들과 대화를 했다. 신도를 늘리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서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신도들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감옥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신의 말씀을 소화하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선교사로 변신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예언이 실패하는 바람에 세상의 비웃음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된 최악의 순간에 말이다. 결정적 계기는 홍수 전날 밤 예언이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에 뛰어들게 된 것은 믿음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였다. 비행 접시와 홍수 예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자신들의 신앙체계 전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다. 키치 부인 집에 모여있던 신도들은 그런 불안이 가장 끔찍했을 것이다. 신도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 신앙을 포기하기엔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도 참을 수 없을 터였다. 필사적으로 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은 신도들의 고백에 잘 드러나 있다. 2살배기 아기 엄마의 호소를 들어보자. 21일에 반드시 홍수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해요. 벌써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직장도 그만뒀고 컴퓨터 공부도 포기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외계인이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암스트롱 박사는 한 연구자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는걸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믿는 수밖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죠. 아침이 밝아오면서 암스트롱 박사와 신도들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는지 상상해보라. 그동안 치른 희생이 너무 컸기에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물리적 현실은 그들의 신념 체계를 철저히 배신했다. 비행 접시는 오지 않았고 외계인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홍수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념 체계를 뒷받침해줄 물리적 증거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으니 다른 유형의 증거를 만들어내야 했다. 바로 사회적 증거였다. 그렇다면 은밀한 종교 집단이 열정적인 선교사 집단으로 변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이하게만 보이는 변신의 순간, 즉 예언이 실패하면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진 최악의 시기를 변신의 순간으로 택한 모습 역시 이해가 된다. 대중의 경멸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홍보와 표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말씀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회의로운 자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럼으로써 새 신자를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신념 체계가 좀 더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터였다. 사회적 증거 원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생각을 더 옳다고 믿는다. 신도들의 임무는 분명했다. 물리적 증거는 바꿀 수 없으니 사회적 증거라도 바꿔야 했다. 설득하라. 그러면 너도 설득될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설득의 무기는 특정 조건에서 유난히 영향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무기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면 어떤 조건일 때 자신이 그런 영향력에 가장 취약한지 알아야 한다. 많은 수 바람잡이 사업이 번창하는 이유. 앞에서 나눈 다른 모든 설득의 무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증거 원칙이 효과를 발휘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했다.
불확실성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많은 수라는 것이다. 자신의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이 같은 행동을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작은 실험을 직접 해보자. 사람들로 붐비는 길에 서서 하늘에 있는 하나의 점 혹은 높은 건물의 한 지점을 정하여 열심히 들여다보자. 아마도 주변에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위를 보지도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갈 것이고 당신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보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자, 이제 다음날 친구를 여럿이 함께 같은 장소에 가서 다 같이 같은 곳을 올려다보자. 1분도 안 되어 군중이 모여들어 목을 빼고 당신들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당신 곁을 지나친 사람들도 하늘을 올려다봐야겠다는 충동에 저항하기 힘들 것이다. 뉴욕시에서 있었던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당신과 친구들의 행동을 본 사람들 중 80%가 고개를 들어 같은 지점을 쳐다봤다고 한다. 게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늘을 보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그곳을 보려는 사람의 수도 늘어났다고 한다. 사회적 증거가 반드시 사람들을 한쪽으로 보게 만드는 시각적 정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장 존중하는 예술 형식인 그랜드 오페라에서도 청각적인 사회적 증거를 통한 조작이 일어났다. 1820년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단골이었던 소통가 포르쉐는 바람잡이라는 방법을 고안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오페라 애호가가 아니었다. 박수갈채를 파는 사업가였던 그들은 사회적 증거를 조작해서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공연 성공 보장 회사라는 기업까지 차려놓고 관객의 호응을 얻고 싶은 오페라 가수와 매니저들에게 박수 부대를 대여했다. 소통가 포르쉐는 조작된 반응으로 진정한 반응을 끌어내는데 능통했기 때문에 바람잡이는 오래지 않아 오페라계의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사가 로버트 사비는 이렇게 썼다. 1830년 이전에 이미 바람잡이 산업은 전성기를 맞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수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소통가 포르쉐 그 누구도 자신들의 박수갈채 사업이 오페라가 공연되는 모든 곳에 적용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바람잡이 사업이 번창하면서 바람잡이의 종류와 강도도 세분화되었다. 울라는 신호만 받으면 울 수 있는 플레레르, 열광적으로 앙코르를 외치는 비세르, 주변의 웃음을 전념시키는 르에르 등이 있다. 어쨌거나 소통가 포르쉐 그리고 그 후계자들의 사업 모델은 여전히 시사적이다. 이들은 직원과 가수 모두에게서 돈을 받았다. 청중에 더 많은 박수부대를 심어둘수록 많은 사람이 그 공연을 좋아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누르면 작동하는 것이다. 오페라 애호가들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보는 사람들도 이중적인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들의 토론 능력은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학자들은 토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는 토론에 참여한 청중 반응이 TV 혹은 라디오나 스트리밍을 통해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토론은 그대로 놓아두고 현장 청중들의 반응을 기술적으로 조작한 다음 이 조작된 반응이 후보자를 보는 다른 청중들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 월터 몬테일, 1992년 빌 클린턴 대 조지 부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 토론에서 현장 청중으로부터 강력한 반응을 끌어낸 후보가 토론 능력, 리더십, 호감도 모두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일부 학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현장 청중 사이에 열성적인 지지자를 심어 실제보다 커다란 지지 반응을 끌어내지는 않는지 우려하기도 했다. 바람잡이라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적 증거 원칙에 대응하는 자기 방어 전략, 레스토랑 메뉴 조정 문제로 이 장을 시작하여
성공적인 보금서 판매 전략, 그리고 살인과 자살이라는 사례들까지 사회적 증거 원칙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토록 광범위한 분야를 지배하는 사회적 증거 원칙이라는 설득무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사회적 증거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환영한다는 점이다. 보통은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증거를 참조하면 모든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하지 않고도 많은 결정을 손쉽게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증거 원칙이 제공하는 자동 판단 장치는 비행기에 탑재된 자동 항법 장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자동 항법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로 잘못된 비행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다. 그럴 때 비행기는 궤도를 이탈하는데 입력된 오류의 규모에 따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증거 원칙이 제공하는 자동 항법 장치는 대체로 실보다 득이 많아 함부로 연결을 차단해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형적인 고민에 빠진다. 우리 인생에 이득을 안겨주지만 만만찮은 손해도 끼치는 이 장치를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다행히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자동 항법 장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주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이므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을 파악하면 된다. 자동 항법 장치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사회적 증거 원칙을 작동하려고 하는 순간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즉시 자동 장치의 연결을 차단하고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는 차단하라. 사회적 증거 원칙이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증거가 고의로 왜곡된 경우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사회적 증거를 조작한다.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녹음된 웃음소리가 바로 조작된 정보인데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속임수라는 티가 분명히 난다. 자동 항법 장치는 우리의 의지로 연결되는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증거가 인도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도 된다. 그러다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자동 항법 장치를 차단하고 직접 조종칸을 잡은 다음 잘못 입력된 정보를 수정한 후 자동 항법 장치를 다시 연결하면 된다. 요즘은 사회적 증거들이 조작된 경우 너무 분명하게 티가 나서 과연 언제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조작된 사회적 증거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썬데이 라일리 스킨케어라는 화장품 기업을 고발했다.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고객 상품평이 사실은 상사들의 압력을 받은 직원들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여러 매체에도 널리 보도되었다. 그러니 뉴스 보도만 열심히 봐도 가짜 상품 평점은 구분해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요즘 들어 평범한 일반인들도 거리 인터뷰 등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광고가 유행한다. 경우에 따라 이 일반인들을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보인다. 사회적 증거 원칙을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은 상당한 광고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런 광고들은 미묘한 왜곡을 일으킨다. 항상 제품에 호의적인 사람들만 등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와 관련해 편향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층 더 노골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도입됐다. 아예 일반인의 증언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전문 배우를 고용해 일반인 역할을 맡긴 다음 즉석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게 한다. 소니 픽처스는 직원을 여성 팬으로 위장시켜 TV 네트워크에서 방영되던 자사의 영화인 패트리어트를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직원의 상사는 배우 혹은 직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 기만 행위에 대해서 산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소니 픽처스나 연예 오락 산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관행도 아니라고 변명했다. 배우를 고용하여 극장이나 상점 밖에 줄 세워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방법도 유사한 자만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 최초로 출시된 애플 아이폰은 제품의 인기를 조작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품이 되었다. 애플의 폴란드 광고사는 애플을 위해 사회적 증거를 조작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던 날
유명 배우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전국 20개 상점 앞에 줄을 세웠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죠. 라고 대변인이 발표했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일종의 정보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잘못된 이 사회적 증거가 입력되고 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일시 차단하라.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조된 사회적 증거만 찾아내면 된다. 자동 항법 장치에 의지해 편안히 비행하다가 위조의 증거를 발견하는 순간 개입해 직접 조종칸을 잡는 것이다. 개입한 다음에는 복수를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하라는 뜻이다. 사회적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을 최대한 괴롭혀야 한다. 즉석 인터뷰를 조작한 광고나 인위적인 대기줄과 연관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알리고 그런 기만적인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 회사와는 당장 거래를 끊으라고 웹사이트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포스팅을 올려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신의 직접 장단점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상황일 때나 자신의 전문 분야 등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상당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유효한 정보로 사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고의로 정보를 조작해 믿을 수 없게 해놓았다면 우리도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복잡한 현대 생활에 부담을 덜어주는 나의 마지막 보루까지 악용해 나를 궁지로 몰아 넣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격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 생각에 공감한다면 당신도 반격을 가하라.